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이제 일주일 지나고 이제 뵈니까 2주 만에 뵈는 건데, 좀 다들 잘 이제 공부하고 오신 거라고 믿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셔서요.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문자를 좀 못 받으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금은 1회부터 4회까지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는 5회부터 그 다음에 8회까지, 그 다음은 9회부터 12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차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 다 풀어갖고 와야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좀 딥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함정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 여력이 안 되면 요 정도까지만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서 좀 풀어와야 좀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꼭 5회부터 8회까지 풀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회부터 4회는 그렇게 좀 중요한 문제는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뭐 꼭 풀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건 아니지만 워밍업 하는 이제 느낌으로 좀 필요하고요. 사회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4회 정도는 풀어왔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좀 1차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1번 문제만이라도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도 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1번 문제에 있어서 이제 사례형 위에 이제 논점의 정리랑 마지막 사안 해결 까지만 좀 적어 갖고 오면 그 사이는 언젠가는 내가 시험 전까지는 외우겠죠. 사람이 이제 들어갈 거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똥줄이 타면 항상 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는 언젠간 채운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앞에랑 뒤에는 좀 써갖고 와야 뭐 이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코멘트를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책은 저희가 이제 2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있는 1편은 저희가 이제 사례형은 이제 어떻게 쓰야 되는 것인가 뭐 약간 이런 이제 머릿말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2편 이렇게 들어가고요. 3편은 이제 사례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냥 풀어보세요라고 했던 그 약술형 문제들 중에 어려운 것들 위주로 조금 이제 예시 답안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은 이제 6월 1일 전에 6월 1일인가 2일인가 아무튼 그 전에 아마 출간될 예정이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번엔 알고리즘 사례집 이렇게 해서 좀 담아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9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13회까지, 12회까지 이제 기출 이력을 다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절차법이 전반적으로 쭉 나오고 있고요. 한 50%가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나오고 있다. 40% 정도가 이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제한규정은 이게 원래 사무관리에 있다가 이제 저희 쪽으로 넘어온 건데 사무관리에 있을 당시 한 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법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두 가지가 정보와 관련된 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공개법은 좀 사례형으로도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보면 1회, 3회, 7회, 12회 빼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3회에서도 정보공개법이 나올 것으로 좀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1회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쭉 있는데 그게 중간에 처음 부분은 그냥 단순한 약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회, 10회, 9회 정도쯤 넘어가다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냈는데 아무도 어려운 줄 모르고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보면 예시 답안을 다 보면은 그냥 약술형처럼 썼는데 사실 그 9회 있죠. 9회도 상당히 어려운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제 비공개 사유 중에서 보면은 업무의 수행과 절차에 이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업무의 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업무가 다 끝나고 났을 때도 과연 비공개 사유로 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좀 지엽적인 논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아무도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드르륵 쓰고 그냥 끝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 나오는 문제를 보면 좀 우리가 좀 사례형으로 접근을 하면서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제 많이 안 내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9회도 그랬고요. 11회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11회도 이제 부분 공개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일정한 정보가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와 그냥 일반적인 공개 가능한 정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을 때 비공개 결정을 부분 공개를 해야 하는가?
약간 이런 논점이거든요. 부분 공개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부분 공개를 과연 무조건 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문제가 나왔던 건데 그냥 다들 이제 그냥 부분 공개 쓰고 끝 이렇게 해서 다들 그렇게 썼으니까 그냥 다들 그냥 똑같은 점수가 나와서 이렇게 큰 변별력이 없었다 이런 거고 이제 계속 이제 나올 논점들은 다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각보다 좀 어려운 논점들이 나올 것으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법에서 이제 나오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2개 정도 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 그럼 정보 공개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관련해서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하나 더 보면 뭐 이제 공개 방법을 원본을 보여달라라고 청구를 했는데 사본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공개 방법을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바꿨을 때 이것은 이제 문제가 없겠는가? 이런 게 하나의 논점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정보공개법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사례이고 나왔을 때 우리가 약술형으로 준비한 것 중에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제가 사례형 모의고사 때 같이 넣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번에 SK 이게 유출 사건 때문에 그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이슈되면은 너무 뻔하면 또 안 내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안에서도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따가 2회 때 볼 건데, 이제 보시면 3회 때 볼 건데 3회 때 개인정보보호법이 1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례형으로 아예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여기까지도 약간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이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법입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은 우리가 행정절차법이랑 같은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행정절차법은 8가지 행정작용에 대해서 절차를 규정한 법이고 그 중에서 좀 특이해서 좀 더 분량이 많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빠져서 만들어진 법이 행정조사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행정규제 기본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가끔 나오는 이제 논점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도 저희가 이제 사례형 문제로 이제 20점이지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이렇게 얘네들 좀 출제 빈도가 좀 낮긴 한데 요즘에 이제 주민등록법이 좀 개정된 게 하나 있어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하면 다 봐야 된다 이런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좀 중요도를 따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좀 여력이 될 때 중요한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1회부터 이제 시험 이제 1회부터 이제 좀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원래는 제 의도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쁘게 봐라 이런 의도였는데 이제 이게 여기 해주실 때 이렇게 요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양면 인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아예 넘겨서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넓게 좀 봐주세요. 이게 한 눈에 좀 이렇게 봐야 좀 이게 일부러 이렇게 두 쪽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같이 보라고. 그래서 약간 이게 넓게 펼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회차 문제인데요. 자, 요게,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같이 분석도 하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보면 1회 이제 절차론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시험지를 배부합니다. 그죠? 배부를 하는 게, 시험 종 딱 치면 배부하는 게 아니라, 종치기 한 5분에서 10분 전에 우리가 시험지를 배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항상 파본 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본 검사를 할 때, 항상 머릿속에 두 문제 한 2-3개 정도는 머릿속에 먼저 보고 덮고 그 파본 검사하는 그 시간 동안에 머릿속으로 목차를 좀 짜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이제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꼭 항상 파본 검사를 할 때 이제 좀 긴 문제는 좀 버리고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는 좀 버리고 문제 2, 3, 4 중에서 약술형처럼 보이는 거 짧은 것 중에서 핵심을 탁탁탁 보고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이제 목차를 짜 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종 딱 치면 그 목차를 바로 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문법부터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본 검사하는 그 연습도 좀 해보세요. 이게 기출 문제 풀 때 그냥 풀지만 말고 이렇게 그냥 딱 놓고 한 정말 5초에서 10초 동안 딱 보고
딱 생각한 다음에 머릿속에 이제 딱 덮고, 이렇게 약간 목차 짜는, 5분 정도 짜는 연습을 좀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짝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살짝 보일 겁니다. 그리고 3번에 행정예고 살짝 보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행정규제 관련돼서 법정주의 하나 보일 겁니다. 하고 책 딱 덮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목차를 하나, 둘씩 이렇게 탁탁탁 짜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좀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1번부터 다시 보면요. 문제 1번은 이제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마지막에 보면 공청회와 관련된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이때는 당연히 1회였기 때문에 1, 2, 3, 4 모두 약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때 합격자 통계도 좀 보시면 생각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는 좀 1회 시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몰렸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다 약술이었고, 문제 1번은 그래도 행정절차법에서 나왔지만 2, 3, 4번은 좀 그 뒤쪽에 있는 관련 법령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서 저희가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은 문제 1번 있죠. 1번은 우리가 공청회인데, 이게 나중에 훗날 저희가 이제 40점 분량 출제된 게 5회 때 저희가 온라인 공청회로 20점 분량으로 다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청회라고 하는 부분은 한 20점 정도로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골 때립니다. 보시면 문제 3번 읽어보면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차이점을 논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비슷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관계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좀 그 법령 안에서 제가 좀 정리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법 안에서도 대표자와 대리인 이런 것들 있죠. 자, 비슷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좀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법률 사이에서도 조금 이렇게 어떤 관련성이라든지 좀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이렇게 이제 그 차이점과 관련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좀 예측이라고 하면, 이제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제 요즘에 지금 뭐 이제 시험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령대 좀 낮아지면서 이제 뭐 이제 세대가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뭐 수능 세대 이렇게 좀 바뀌다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습이 많이 되었던 사람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법률에서 공통점 차이점 찾기 아니면 관련성 찾기라는 문제들이 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뭐 하나만 딱 뜯어서 외우지 말고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이제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는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 항상 뒤에서부터 읽고 시작을 하셔야 사례가 이제 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 줄인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자,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공청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사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질문을 보면 공청회를 열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공청회를 연다 라고 하면 공청회에 대해서 개최 사유에 해당을 해야 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외 사유는 해당하지 않아야 열 거고, 그러니까 이 개최 사유라고 하는 부분은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또 뒤에 보시면 공청회를 열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공청회에 대해서 어떻게 열 것인지 해서 그 개최에 대한 어떤 절차 라는 부분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가 공청회라는 것을 열어야 되는 이유는 그 공청회를 통해서 모여진 수렴된 의견 등을 우리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 들어갈 것 같고요. 목차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시 요건 들어갈 것 같고요. 세 번째 절차 들어갈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절차에 대해서 반영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1, 2, 3, 4 이렇게 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일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시 요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절차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의견을 반영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설계를 해놓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자 군데군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의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정의 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행정청이 그 다음에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당사자 등, 그리고 우리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널리 수렴받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공청회라고 하죠. 그래서 정의 규정은 반드시 외워서 앞에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조금 양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 공청회다라고 하는 건 의견 청취 절차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 카테고리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의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로는 우리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그 공청회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실시 요건은 두 가지로 쓰셔야 되는데, 실시 요건과 이제 예외 사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실시 사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두 문자로 따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법인 30명 이렇게 있어서 이제 공청회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딴 거거든요. 그래서 공청회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법령상에 이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행정청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한 경우,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경우, 아니면 30명이 모여서 공청회를 개최해 주쇼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우리가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외는 우리가 긴, 재, 곤, 그 다음에 포명 이렇게 두 문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기는 우리가 긴급하다라는 거고요. 재는 어떤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떤 처분이 자격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자격이 없어지는 처분 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재판상의 자격이 없어지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재판상 우리가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것이 증명이 되었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요거 이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견 제출을 하지 않겠다, 의견 청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포기한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긴, 재, 곤, 포명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 예외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절차로 들어가서는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공청회를 열 거다라고 하니까 공청회 개최에 대한 통지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공청회 개최에 대한 통지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14일 전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1장 내 발표자 신정그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통지에 들어가야 되는 사유, 요거는 이제 두 문자 따놓은 거니까 나중에 앞에 보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14일 전까지 그 관련된 내용을 통지한다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통지하고 나서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라인 공청회도 같이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행을 해서 같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공청회만 따로 할 수 있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코로나 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국민의 신체나 생명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실시를 하였는데 이게 무산되거나 아니면 3회 이상 무산되거나 아니면 실시할 수 없었을 때, 이런 경우, 아니면 세 번째, 우리가 행정청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위에 보시면 우리가 법 30명 이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청회를 행정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최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만 우리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자, 법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30명이 개최를 요구해서 공청회를 여는 경우에 있어서는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온라인 공청회에서 공청회에서 이제 발표자 그리고 주재자
이런 것들을 뽑고요. 네 번째, 진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재자가 우리가 이제 공청회를 진행해 나가는 거고요. 발표자는 거기에 있어서 의견 등을 다 이제 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재자는 이 프론트에 앉아있는 어떤 방청인들에게도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진행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만약 온라인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실시 요건에 들어가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절차상의 하자에 이제 독자적 위법성 논의에 따라서 당의 하자는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이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 정도의 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답안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비교해서 보실 게, 우리가 이제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통지가 14일 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4일 전. 근데 청문이나 그다음에 의견 제출 시해야 되는 어떤 사전 통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0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뒤에 있는 답안을 꾸려 놓은 게 이제 다음 장 보시면 14페이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 먼저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제가 논점의 정리, 그다음에 사안 해결 이런 목차를 굳이 따르지 않은 이유는 이게 지금 약간 약술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례형이 되려면 얘가 뭘 할 거고 어떻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 사안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만한 사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에서 보시면 이제 의견 청취 절차다. 그리고 그 중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었는데, 자,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적고요. 개최 사유 해서 우리가 이제 공법인 30명 적어주고요. 예외 사유 긴재곤 포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개최 사유 할 때 첫 번째 줄에 법령 등 할 때 그게 법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맨 앞에 인정하는 경우 인, 그 다음 줄에 30명 아래 30명 이렇게 하면 이제 공법인 30명 되고요. 예외 사유 할 때는 동그라미 1번에 긴급한 처분할 때 긴의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할 때 재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이제 곤란하다 할 때 곤의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서 포명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긴재곤 포명이 이제 예외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페이지 오른쪽 넘어가셔서 공청회 절차 맨 처음에 개최했다라고 해서 14일 전까지는 자 보시면 제1장 내 발표자 그다음에 신정그 다 이렇게 밑줄에 이제 볼드체 써놨으니까 그거 다 그냥 동그라미 따셔가지고 제1장 내 발표자 신정그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가 14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알렸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사정이 발생을 하여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7일 전까지 다시 알려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온라인 공청회 실시해서 맨 처음에 보시면 얘는 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줄에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 보호 등을 이유로 했다.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들어온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거나 개최는 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게 3회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줄에 보면 행정청이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이제 코로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이제 실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거,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온라인 공청회와 관련을 해서 이제 온라인 공청회 해서 요 개최 사유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사유, 요게 가장 최신에 개정된 거예요. 뭐 가장 최신이라고 해도 3년 전이긴 한데, 그래서 요게 그래서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요 부분이 때문에 나올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알고 있자 이런 거고요.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정청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우리가
30명 이런 경우일 때는 단독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이거 괜찮아. 나는 이거 공청회를 이제 열 거야라고 이제 인정한 경우에 이때만 우리가 단독으로 열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재자랑 발표자를 뽑는 겁니다. 자, 주재자는 이제 행정청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주재자를 선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발표자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 아니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서만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반대쪽에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위촉해서 이제 지명하거나 위촉해서 발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저희 이제 공청회다라고 하면 이제 앞에 이렇게 이렇게 주재자 이렇게 앉아 있고, 자,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표자들이 막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쪽은 뭐 찬성입니다. 뭐 이쪽은 뭐 반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쭉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보면 그 다음에 공청회 진행 살펴보면 저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주재자는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겠죠. 왼쪽 오른쪽. 자, 그러면서 발표한 내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딴소리하면 제안할 수 있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언 중지나 퇴장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표자는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주재자는 발표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있는 방청인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공청회 및 온라인 공청회에 대해서 결과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공청회가 개최를 했는데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개최할 수 있다라는 내용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청회 절차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절차상 하자에 속하게 되고요. 이는 이제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논의에 따라서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 취소 정도의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사안을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어떤 이제 이러이러한 공청회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법령에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불이익한 처분의 당사자가 30명이 넘는데 그 30명들이 이제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가 있으며 아니면 그렇지 않다더라도 행정청이 이거를 실시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 공청회 그러나 이제 긴재곤 포명에 해당하면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르게 되고 그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수렴된 그 의견은 우리가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적어줘서 사안을 해결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사례로 보기에는 너무 짧아서 좀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우리가 보시면 이제 행정조사에 대해서 기본 원칙. 우리가 이거는 제 최, 적, 중, 명, 그다음에 비, 목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로 이제 땄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17페이지 보시면 행정조사의 최소성의 원칙 그리고 조사권 남용을 금지할 때 최, 그다음에 적합성 원칙할 때 적, 그다음 중복조사 금지할 때 중, 법령 등 할 때 령, 그다음에 비밀 유지할 때 비, 그다음에 목적할 때 목에서 최적, 중령, 비목 이렇게 땄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면 우리가 행정조사 자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인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하며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행정조사는 그러한 어떤 무언가를 이제 발견해내기 위해서 적합한 조사수단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적합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해라 라는 거고요. 자, 중복금지 라고 해서 이제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꾸짖어서 얘들에게 침입적 처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행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라 이런 거고요. 조사 목적 이외의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약수령이니까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 3번이 이제 좀 그때 말씀드렸지만 좀 골 때리는 문제죠.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를 좀 읽어보면 행정예고에 대해서 개념과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행정예고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 자, 이렇게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관련성을 기술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논점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논점을 일단 풀 목차를 머릿속에 좀 그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예고 그리고 그 옆에 입법예고. 자, 이 둘 사이에 어떤 이제 이 둘 사이에 어떤 목차가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행정예고는 1. 개념, 의 이런 게 있겠죠. 행정예고라고 하면 어떤 행정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행정부가 그런 걸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거 할 거야.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저출산이 문제야 라고 하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처음에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상 그리고 이제 예외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예외는 우리가 긴급하다 아니면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이 없는 경우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칠 수 있다. 예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집중 단속할 정책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면 이제 뭐 더 숨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뭐 방법을 찾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공복리에 현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민에 대해서 어떤 공보, 관보 아니면 뭐 인터넷, 이런 신문, 이런데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알리거나 아니면 국민 외의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통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국민들이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해주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기간은 우리가 20일인데 긴급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10일로 이제 단축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은 처리할 때 우리가 의견을 받은 행정청이 그 의견을 반영할지 말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처리해 주어야 하고요. 자, 요걸 위해서 우리가 공청회나 온라인 공청회 등을 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배웠던 풀 목차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 3번 다시 보면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요게 먼저 목차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안지에는 당연히 개념, 그 다음에 뭐 의 이런 목차로 먼저 요 부분이 들어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이 들어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외워갔었던 목차와 그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목차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럴 땐 항상 그 문제에서 물어본 목차를 써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약간 집중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외운 거를 그대로 썼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인식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가 다른 목차를 썼다라고 해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여주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여기까지 쓰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정상 입법 예고와의 관련성과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입법 예고와 관련된 목차도 같이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일단 개념, 의 이런 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도 대상과 예외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었는데요. 세 번째가 우리가 행정상 입법 예고는 우리가 마지막에 그 다음 절차로 우리가 법제처장이 법제처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제처장이 심사를 할 때 맨 처음에 얘네들이 입법 예고를 했을 때 대상에 속한다라고 해서 대상에 속하지만 예외에 해당을 해서 입법 예고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입법 예고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안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에서 법제처에 올라왔는데 법제처장이 봤는데 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대상에도 해당하는데 왜 안 했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법제처장이 행정청에게 말합니다. 자, 이거 입법 예고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해라.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법제처장이 직접, 그러니까 이거는 그 뒤에 법제처를 거치기 때문에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이제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내용이 바뀔 수 있죠. 바뀌게 되면 이제 다시 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 여기는 이제 방법.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법은 3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거, 그다음에 국민 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열람, 복사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기간은 우리가 40일, 그런데 자치법규는 20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의견을, 이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공청회와 온라인 공청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차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그 다음 물어본 게 뭐냐? 문제에서 보면 자, 3번째 관련성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4번째 차이점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관련성과 차이점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봐야 될 건데, 자, 이 관련성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둘이 어떤 관계냐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제 관련성을 내가 어떤 차이점이나 이제 어떤 공통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정확히 어디 들어있었더라? 여기쯤에 들어있었나? 여기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들어있냐면, 우리가 이제 행정 예고는 입법 예고로 가름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행정 예고가 있고, 입법 예고가 있고, 둘 다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우리가 정책 관련된 거고요. 여기는 결국 법령 아닌데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자체를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하면 이제 행정 예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성이라고 넣으면 될 것 같다. 이 두 단어가 등장하는 게 여기 전체 중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차 짜놓고요. 자, 그럼 뭐가 좀 다르냐라고 하면 일단 좌우 이제 다른 거 보면 자, 여기에서는 법령안을 이제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랬을 때고요. 자, 이쪽에서 행정예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이나 시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념상 다르다. 차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를 할 때로 우리가 차이점이다라고 할 때 뒤에 약간 이렇게 붙여주시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요것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요 부분도 다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예외 사유에 보시면 여기 긴급, 단순, 관련 없고 복리 얘도 마찬가지 예외 사유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자구를 변경하거나 단순하게 문장을 바꾸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건 예외에서의 차이점 이런 것도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에서의 차이점. 자, 요거는 이제 제 예시답안에 안 넣어놨고요. 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방법과 관련을 해서, 자, 여기서도 국민에서의 절차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법제처를 거치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만들어낸 정보체계에 우리가 통해서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법제처장을 거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상의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방법상 차이인데 여기는 이제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두 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간 여기 40일, 20일 여기는 20일, 10일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기간
관련해서도 기간상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제1시답안에 하나 더 들어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의견 청취 접수 처리, 요거 있죠. 자, 이거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그걸 처리해주는 절차인데, 요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떤 의견이 반영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동일한데요. 자, 우리가 이제, 입법 예고 관련을 해서는 이게 이제 그 처리 결과 통지 의무가 행정 절차 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행정예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적은 게 이제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예시답안 19쪽에 나와 있는 예시답안 한번 살펴보면, 행정예고의 개념. 첫 번째, 행정예고는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념 적고요. 대상 및 예외 사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제도, 정책,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모두 행정예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상 적어주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긴급, 단순, 관련이 없거나 복리를 위한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더라. 이런 거고요.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는 조기밖에 없으니까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우리가 입법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고의 대상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차이점을 좀 쭉 내가 생각하는 대로 쭉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는 대상이 좀 다르다. 개념상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고 방법의 차이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두 번째 줄에 보면 행정상 입법 예고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법제처장이 구축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하여야 하고, 라고 해서 이 정보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예고 기간의 차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 예고는 20일이고 긴급할 때 10일로 단축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행정상 입법 예고는 40일, 자치법규는 20일이라는 기간상의 차이가 있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처리 결과의 통지 의무. 자, 행정상 입법 예고 같은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근데 행정 입법의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그 통지 의무는 절차법 법률상에 들어있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정리해서 마지막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기셔서 우리가 20페이지 자 보시면 행정규제 기본법상의 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부분은 자 여기 21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의 개념은 정의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법정주의다라고 하는 건 행정규제를 하기 전에 무언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무언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과 한계를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고 이는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고 법률은 아시겠죠?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 때 그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고 그리고 약간 이제 실무랑 좀 이제 법을 만드는 국회와 조금 괴리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일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들, 주요 골자들은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3번은 이제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더라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 이제 제1회 저희가 이제 총평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가 우리는 항상 나올 수 있고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비를 할 때는 두 개념을 모두 목차를 쫙쫙 뽑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쓸 것들만 골라가지고 동그라미 친 다음에 바로 목차화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을 안 하면 이거는 딱 당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년을 계약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자, 지금 이제 제가 왜 저런 걸 시킬까? 나를 너무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좀 써봐야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이런 문제가 다 저희가 법령을 기반으로 하고 법학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법대에 다니고 하면 이런 거 다 연습은 하거든요. 이렇게 학부 안에서. 근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숙성
숙성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시험에서도 항상 이제 많이 나와요. 이제 감정평가사 이제 뭐 시험에서도 항상 두 개의 개념을 보고 관련성을 적으시오. 아니면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적으시오. 아니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저희도 할 때 항상 이제 못 쓰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써보면 좀 내 필력도 늘고, 어차피 또 행정사 하시면 이제 다른 서류를 대행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써보는 연습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약간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좀 해줘야 저희가 이제 무난하게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네. 자, 2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는, 문제 1번 아주 좀 중요한 문제이고요. 문제 1번 꼭 한 3, 4번, 5번 정도 써보시면 저희 행정절차법에 있는 어떤 이제 절차적인 규정들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그럼 문제 1번 보시면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파본 검사한다 생각하고 싹 보고 딱 덮었을 때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문제를 만났다. 이 이 시험지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살짝 봤을 때 정보 주체 권리, 이게 문제 2번에 딱 보여야 되고요. 3번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 하나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번에서는 신고의 절차 효과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지 않는 목차는 한 4번 정도는 바로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 주체 권리, 그 다음에 비공개 대상 정보, 이거는 이제 바로 시험지 이제 종 딱 치자마자 이제 이렇게 여기 앞에다가 이제 그 두 문자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할 때 따라락 쓰고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10분 다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가져간 이제 그런 것들은 한 7분에서 한 8분 정도 쓴다. 그래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는 이게 각각 좀 빼놓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 시간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좀 이제 뭐 민법을 먼저 보니까 민법을 볼 때 많은 시간을 써서 이제 행정절차 보면은 시간을 쓸 수가 없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시간 배분이 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이 모르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게 적은데 상대적으로 민법에서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당연히 절차론에 있는 시간 5분 빼서 민법 넣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예상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쓰다 보니 그렇게 돼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답안지 시험을 딱 봤을 때 먼저 전략을 이제 파본 검사 한다고 뭘 딱 덮었을 때 이때 이제 머릿속에서 전략을 바로 구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균등하게 50 쓸지 아니면 45, 55 쓸지 이거는 이제 그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2번 시험 총평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 보시면 행정절차론 이제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사례형 이제 만났으니까 사례형 문제는 저희가 항상 뒤에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관할 행정청의 위 철거 명령 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이제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자, 행정청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사자가 갑입니다. 그래서 갑은 우리가 당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철거 명령 처분입니다. 자,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처분이라고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항상 처분이야 라고 그냥 머릿속에 깔고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게 정말 처분인지는 그냥 사례를 보시면서 한 번씩 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갑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했다. 그런데 건물 옥상의 일부분이 관계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겠다라는 거는 관계법령상의 이제 허용되는 그 용도, 그 규모를 넘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용적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철거할 것을 명령을 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적률을 초과했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이랬을 때 우리 건축법에 보면 우리가 용적률을 초과하면 그러면 우리가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처분이 맞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처분은 행정청이 바라는, 맞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용적률을 초과했다라는 사실이 발생했죠. 자, 그랬을 때 건축법에 보시면 용적률을 초과하면 철거 명령을 발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으니 이 법, 건축법을 집행하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구나까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처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절차법상에는 절차를 두 개를 규정해 놓고 있죠. 우리가 침익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칭처럼 불러놓은 거고요. 침익적 처분이다라고 하면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우리가 침익적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침익적 처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처분 기준에 대한 설정 공표, 그 다음에 이유 제시, 그 다음에 처분의 방식은 문서로 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기, 오산, 잘못 쓴 글자가 발견됐다면 정정할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불복사항에 대해서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너가 이것에 대해서 반한다,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뭐 행정심판 소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고 어떻게 제기해야 된다라는 내용 등을 이제 마지막 고지라고 부르고 침익적 처분에만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견 청취는 아까 저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청문, 공청회,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면 철거 명령 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옛날에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쓰세요 했는데 잘 이제 이게 시계열적으로 좀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뭐가 언제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때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용적률 초과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처분 기준에 대해서 설정 공표를 합니다. 이 처분 기준에 대해서 설정 공표를 하는 것은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법률에서는 뭐 6개월 이하의 어떤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럼 행정청이 쟤는 이쁘니까 그냥 봐주고 쟤는 못생겼으니까 6개월 해버리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재량권의 행사를 좀 제한하고자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너네가 실질적으로 이 법을 적용할 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국민들이 한 번 실수하면 이 정도의 영업정지, 두 번 실수하면 가중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이제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처분 기준에 대한 설정 공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 사실이 있기 이전에 하는 게 처분 기준에 대한 설정 공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처분을 하려면 이 처분을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사전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의견을 들어주는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분을 직접적으로 할 때에는 우리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너가 이러이러한 법에 따라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하는 거야 라고 이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식은 문서로 해야 되며 우리가 불복사항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 처분에 대해서 뭔가 오산이라든지 오기 잘못 쓴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정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 정, 고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표현해낼 것인가 라는 건데 자, 맨 처음에 보시면 이게 지금 얘는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가 이렇게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사전통지인 거죠. 사전통지와 의견을 들어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따라서 자, 여기까지를 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정정은 왜 빠지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처분을 할 때 내가 실수할 것을 예상을 해서 내가 실수한다면 정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조금 아직 지금 나가기에는 좀 진도가 빠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 기준에 대해 설정 공표를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미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에 처분 기준에 대해 설정 공표를 해놨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하면 요거 이렇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보시면 40점 분량을 씁니다. 40점 분량이라고 하면 4쪽 정도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다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다 쓰시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25페이지에 있는 그
알고리즘처럼 그려놓은 거 있죠. 요 표에서 보시면 기, 방, 정, 고 중에서 이유 제시, 방식, 그 다음에 고지 여기에 대한 약간 블록처리가 돼 있고요. 그 밑에 사전통지, 의견 청취 이렇게 좀 진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이고 1번과 4번은 조금 쓰기에는 아직 좀 내용이 안 맞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만 보고 쉴게요. 자, 보면 자 철거 명령이 갖추어야 할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논점의 정리. 그래서 먼저 써보시면 갑의 용적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철거 명령 처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 청취, 처분의 이유 제시 그리고 방식, 고지 절차를 거쳤는지를 검토한다라고 해서 요 앞에 쓰는 부분들은 내가 뒤에 나올 목차들을 미리 뽑아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보고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사전 로마자 2번에 처분의 사전 통지 나오고요. 오른쪽에 의견 청취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처분의 이유 제시 로마자 5번 4번 나오고요. 5번에 처분의 방식, 6번에 고지 나오고요. 마지막 4번의 해결 7번 나오죠. 7번 보시면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철거 명령 처분을 말하면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 기준 및 절차를 따르는 이외에 자, 요거까지 쓴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다라는 거 보여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철거 명령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출받은 갑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철거 명령 처분을 발해야 하며 처분은 문서로 행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고 불복 절차 등에 대해서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요 뒤에 있는 사안 해결은 잘 쓰는 연습 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1번에 논점의 정리. 요거는 좀 나중에 저희가 채워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1차적 목표는 자,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의유 제시, 방식, 고지 가운데 부분을 채우는 게 1차 목표고요. 2차 목표는 그 다음에 사안 해결을 잘 쓰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보시면 자, 처분의 사전 통지에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2번에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 처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다 살짝 이런 거 붙여주면 좀 답안지 퀄리티가 좀 올라갑니다. 살짝 붙여줄 때는 자 보세요. 사안의 경우 용적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발한 철거 명령은 갑에게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붙여준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의무 부과를 하고 있죠. 자, 여기 의무는 총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무, 그 다음에 부자기 의무, 그 다음에 수인 의무, 그 다음에 급부 의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울 때는 작불수급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자기 의무는 뭐뭐 해라 라는 거고요. 부자기 의무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부자기 의무입니다. 자, 수인 의무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니 너는 참아라 라는 겁니다. 보통 수인 의무가 어디에 쓰이냐면 어떤 이제 현장 조사하러 갈 때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 조사할 테니 내가 들어가는 것을 너는 참아라, 용인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무가 수인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급부 의무는 자기 의무들 중에서 돈 내라 있죠. 돈은 이제 급부 의무로 이제 별개로 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참아라, 돈 내라 이렇게 총 4가지 의무가 작불수급입니다. 철거 명령은 철거해라. 이기 때문에 자기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침입적 처분이라고 쓰는 것보다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어떠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지를 적어서 써주시면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을 이제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이제 의견 청취에서는 우리가 하나씩 검토해주면 됩니다.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3가지를 단계별로 이제 검토하시면 되는데 자 보면 청문은 우리가 청법인 취박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문할 때 청, 그다음에 다른 법령할 때 법, 그다음에 행정청이 인정한다 할 때 인, 그다음에 취소 박탈 취소할 때 취박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청법인 취박취. 근데 여기는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는 우리 아까 공법인 30명이었죠. 공법인 30명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쓰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외적으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긴재곤 포명인데 자, 긴재곤까지는 사전통지 예외 사유고요. 얘는 포명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4번째 줄 자, 사전통지 예외사항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자,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사전통지 예외사유에서 1, 2, 3을 썼기 때문에 여기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 쓴 다음에 자, 사안의 경우 철거 명령 같은 경우에는 침입적 처분이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의견 청취는
의견 제출은 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옆에 이유 제시는 이제 쓰시고 첨언 방식 고지 쓰고 사안 해결 잘 쓰셔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문제 제 2회차의 문제 1번 이제 해결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10분 정도 쉬고요.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